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울리던 전화기마저 조용해질 때 밤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서글픈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해 두셨을 겁니다. 자녀의 집 아니면 요양시설 그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믿으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주도권을 서서히 내려놓고 계시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었고 지독한 가난의 터널을 지나왔으며 지금은 인생의 황혼역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며 살아온 노인입니다. 수많은 노년의 얼굴들을 마주하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망치는 것은 병든 몸도 부족한 돈도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그 나약한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자녀나 시설을 떠올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고민해야 할 제3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삶은 타인의 결정에 의해 흘러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사회는 관습처럼 굳어진 세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일본이나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유럽의 국가들도 똑같은 진통을 겪고 있죠. 제가 평생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수만 명의 어르신들과 삶의 애환을 나누며 본 한국 사회의 풍경은 참으로 솔직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 서로 돕는 것이 천륜이라고 믿는 것이지요. 둘째는 정든 집에서 방문 돌봄이나 재가 케어를 받으며 익숙한 공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많은 이들이 종착역이라 생각하는 요양시설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은 모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어느 하나를 쉽게 부정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고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공부하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늘 선택지가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가난하니 방법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보니 분명히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마음의 여유와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돌봄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만 정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의 운전대는 우리 손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두세 가지 길 외에는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이제부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선택인 자녀와의 동거에 대해 우리 시대의 경제적 현실과 사회적 변화를 담아 조용하고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선택이 왜 때로는 가장 아픈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제 가면을 벗고 직시해야 합니다. 노년의 선택 가운데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해 보이는 길은 단연 자녀의 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리운으로 이어진 관계이니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믿어왔지요. 저 또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단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시절에도 집에 돌아오면 부모와 자식의 유대감이야말로 그 어떤 논리보다 강한 생명의 끈이라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우리 사회의 구조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비극적인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하는 순수한 효심과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말 없는 부담이 퇴적물처럼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내가 평생 청춘을 바쳐 저 아이를 키웠으니 이제는 조금쯤 기대도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은 결코 이기적인 탐욕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인간적인 보상 심리일 뿐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기대가 싹트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서서히 무게를 띠기 시작합니다. 부탁이 늘어나고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무거워지며 감사함은 마음속에만 머물 뿐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가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일 뿐이지요. 지금의 세대는 우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고 냉혹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 그들은 자신의 노후와 자녀의 교육 그리고 부모의 부양이라는 세 가지 짐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감정적 마찰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일이 됩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이 집에서 내가 혹시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를 완벽하게 모시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일상의 피로 사이에서 말라갑니다. 갈등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살아가는 삶의 파장이 다르고 시대적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용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서로를 너무 사랑하기에 오히려 가까워지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거리를 둔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존중과 감사라는 숭고한 숨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자녀에게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곁에 있다는 그 안온함 때문에 내 삶의 고유한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도움을 받는 또 다른 선택지인 방문 돌봄과 재가 서비스의 현실적인 이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주는 안락함 뒤에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감정적, 경제적 비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 머물며 도움을 받는다는 선택이 갖는 무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와의 동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많은 어르신이 차선책으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재가 케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갔군. 내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시설에 딱딱한 침대에 적응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필요한 시간에만 도움을 받으면 되니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존심도 덜 상하고 마음도 가볍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 안도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손때 묻은 가구와 오래된 벽지의 냄새, 그리고 창가로 들어오는 익숙한 햇살에 더 깊이 의지하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아진인 플레이스, 즉 정든 곳에서 늙어가는 삶은 매우 강력한 유혹이자 권리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도 우리가 조용히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몸이 더 불편해질수록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은 야금야금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지출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지죠. 경제적 불안은 노년의 자존감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집안의 공기가 타인에 의해 지배당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요양보호사라 할지라도 외부인이 정기적으로 내 은밀한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생활의 리듬은 그들의 시간표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과 씻는 시간, 심지어 낮잠을 자는 시간까지도 누군가의 스케줄에 따라 조정해야 하죠. 어느새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 삶을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하는 공간처럼 느껴질 때가 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이 조용히 고백하셨습니다. 집인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집이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관리받는 작업장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돌봄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최선의 길입니까? 아니면 그저 변화가 두려워 익숙한 곳에 머물며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을 택하신 것입니까? 노후의 삶은 단순히 연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나다움을 유지하며 빛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요양. 시설이라는 공간에 대해 아주 객관적이고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곳이 주는 안전의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양시설이라는 선택이 주는 안온함과 그 뒤에 가려진 상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 돌봄만으로는 도저히 일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혹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강한 결심이 설 때 우리는 마지막 정거장처럼 요양시설을 떠올립니다. 요양시설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발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상주하고 식사와 청소 등 번거로운 일상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이죠. 또한 자녀들에게 물리적인 부양의 고통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가벼움도 큽니다. 저 역시 노년의 어느 시점에는 전문적인 케어가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설의 문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가 감내해야 할 정서적 비용은 생각보다 막대합니다. 시설의 생활은 철저히 효율적인 시스템과 시간표에 의해 움직입니다. 기상시간, 식사, 메뉴, 목욕, 순서,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까지 이미 정해진 규칙 아래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몸이 찌뿌둥해서 조금 더 늦잠을 자고 싶어도, 오늘은 혼자 조용히 창밖을 보며 차를 마시고 싶어도 그 사소한 자유조차 시스템의 효율성 앞에서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선택권을 원할 뿐이지요. 지금 이 순간 창문을 열지 말지, 어떤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갈지 같은 소소한 결정들이 모여 비로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어르신들은 점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길들여집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밥이 나오고 약이 나오는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의지라는 근육은 서서히 퇴화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무기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나 시설의 등급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능동성을 잃어갈 때 느끼는 근원적인 슬픔이지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에 실려가고 있다는 그 허무한 감각이 우리를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물론 시설이 최선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자유를 내려놓는 결정은 최대한 늦추셔도 됩니다. 삶의 운전대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까지 아껴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 어르신의 실제 삶을 통해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깊은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다시 스스로 일어서기로 했는지 그 용기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제 한 평범하지만 위대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시다 노년의 문턱에서 다리와 허리가 불편해지자 자녀들의 간곡한 권유로 큰아들 집에서 합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아침이면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들리고 저녁에는 집안에 불이 훤히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독사라는 단어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도감을 느끼셨지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계절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늘 겉돌았습니다. 자녀들은 직장 생활과 육아에 지쳐 있었고 부모에게 살가운 말을 건넬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어르신은 바쁘게 움직이는 며느리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필요한 부탁도 참게 되었습니다. 미안함이 고마움을 압도해버린 것이죠. 손주들이 뛰어놀아 집안은 시끌벅적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누우면 사람은 곁에 있는데 나만 홀로 외딴 섬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느껴지는 그 소외감이 훨씬 더 시리고 아팠다고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러 들어간 욕실 거울 속에서 그분은 낯선 노인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얼굴은 사랑받는 부모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보호 대상의 얼굴이었습니다. 민폐가 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그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하게 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중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다시 내 삶을 내 손으로 되찾아야겠다는 선언이었지요. 자녀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작은 임대주택으로 독립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하는 것이 고되었고 밤이면 가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쌀을 씻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그 사소한 행위들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녀와의 관계였습니다. 같이 살 때보다 오히려 만나는 시간이 더 애틋해지고 전화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겠다고 결정한 순간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된 것입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어디에 기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느냐는 자립의 의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힘이자 가장 고귀한 자산인 품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바꾸는지 말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많은 이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지 하는 말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겸손을 가장한 체념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변의 공기와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노인을 지켜본 결과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항상 타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차피 누가 보겠느냐는 생각으로 옷차림을 대충 하고 거친 말을 내뱉으며 생활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하루쯤 안 씻어도 되겠지, 옷이 좀 더러우면 어때? 이런 사소한 방종이 쌓이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비굴해집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그 누가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년에 가장 필요한 자산은 돈도 건강도 아닌 품격이라고 강조합니다. 거창한 명예나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것, 상대를 배려하는 고운 말을 고르고 불평보다는 감사의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 내 방을 정갈하게 정돈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그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듭니다. 품격은 남이 부여해주는 훈장이 아니라 내가 매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억지로 자녀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않아도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이런 품격을 갖춘 노인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도와줘야 할 불쌍한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매력적인 어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노후의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그 끔찍한 갈림길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다양한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지독한 오해입니다. 젊은 시절의 쓸모가 속도와 생산성에 있었다면 노년의 쓸모는
깊이와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웃에게 따뜻한 눈길을 건네며 존재 자체로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노후는 삶을 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자양분 삼아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내 몸을 정갈이하고 내 마음을 귀하게 대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견디는 시간이 아닌 살아내는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